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시작이 됐지만 취임 즉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을 했고요.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제정책에 무게를 두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많이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특히 안팎으로 위기감이 감지가 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에 대한 성과가 필요할 텐데 자, 첫 단추를 잘 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 경제학과 김영기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힘쓰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 그리고 실용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이재명 노믹스의 방향성이 뭐냐 키워드를 이제 꼽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실용, 성장, 분야별로 따지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꼽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보시는지 요건 제가 강 교수님께 먼저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먼저 드려서 감사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세계의 실용 그리고 성장 그리고 AI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에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면 저는 성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도 무엇이냐면 결국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고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 분야죠. 그래서 이것도 AI도 결국 성장에 관한 것이고 이제 실용에 관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고려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정책도 그렇고 경제를 주관하는 그 인사도 그렇고 결국 뭐냐면 경제적 정책이나 또는 경제적으로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위주로 경제 수장을 이렇게 임명을 하셨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실용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경제 정책을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돼 결국 무엇이냐면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고 분배까지도 고려하는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교수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한마디로 이제 경제 살리고 한다면 한국 경제가 지금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국제 경영 개발은 IMD의 그 글로벌 컴페티티브니스 인덱스입니다. 네. 경영 지수를 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3대 요인을 꼽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고 두 번째가 노사관계의 경직성이고 마지막으로 과학 인프라가 취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 두 개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진짜 실용과 성장을 중시한다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훨씬 높은 규제 이걸 다 철폐해 줘야 되는데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고 그다음 노사관계 경직성을 타파하는데 한국 경제에서 노사관계 경직성을 가장 이걸 낳고 있는 요인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민주노총 위원장 했던 사람을 장관 후보를 해놨습니다. 자, 이러던 과연 노사관계의 경직성이 해소됐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보면 노랑봉투법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불법 파업을 했을 때도 처벌하지 않는 그런 걸 다시 시도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또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걸 보면 과연 실용인가? 과연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 레토릭, 수사하게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네. 진정하게 하려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 교수님께서 이제 경영 환경 측면에서는 네.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내주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단기적, 그다음에 중장기적 문제가 지금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중장기적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좀 그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계산한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뭐 1.8% 내지 2%로 계산이 됐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 정상적인 성장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1.8%의 성장률을 본다면은 침체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기본 체질이 지금은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 뭐 규제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금년에는 이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예상되는 성장률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죠. 0.8, 뭐 0.3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뭐 지금 단기적인 문제,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아니면 내수 부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정책을 좀 혼동하는 면이 있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으면은 다루는 방법은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추경을 늘릴 어떤 논리적 이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금리도 지금 내릴 수 있으면은 내리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큰 부작용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확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너무 오랫동안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 단기적 다 문제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지금 뭐 추경에 대해서 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은 네. 뭐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첫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뭐 규제 개혁이 가장 앞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추경 이야기 말씀 주셨으니까 이 대통령이 무너진 민생 회복,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텐데 이럴 때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죠. 당초 규모는 30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심사 과정에서 조금씩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40조에 지금 육박합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2차 추경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0조는 조금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40조라 하면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이게 국가 총 생산이 2,500조 정도라고 봤을 때 한 1.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추경을 예산한 적이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1차 추경에 그 14조까지 고려하면 GDP 1, 2차를 합쳐서 한 2%가 훨씬 넘어버린 액수라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 철학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자. 그래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경제가 성장을 하면 세금도 더 많이 거치겠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40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으로서 40조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철학적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반대는 안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심리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정부나 어떠한 정치가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재명 정부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정치가들이나 그리고 정부의 일반적인 성향인데 나의 정책은 내가 펼칠 정책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뭐냐면 플랜 B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성공을 하면 그렇게 예측한 것처럼 40조 이상의 세금이 거칠 텐데 네. 실질적으로 추경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 문제인데 추경하면 경제 성장이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국가가 돈을 쓰면 당연히 오르죠. 그렇지만 그 추경은 결국 국채로서 메꿔야 되는 것인데 그 10년물 국채라고 하면 10년 후에는 그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때 경제 성장이 내려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국 뭐냐면 그렇게 큰 이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란 것은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올려서 이제 결국 세금이 많이 거칠 거라는 생각이 있고 네. 또 두 번째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추경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 국가랑 정부가 틀린 게 정부는 임시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이양받은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을 쓰더라도 미래에 내가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약간 우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100% 확신을 가지냐 아니면 만약에 100%가 아니라면 이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예. 정부는. 방향성에 동의하시는데 아까 예. 40조는 너무 과한 측면이 예. 있다라고 예, 보시는 방향성은 거고. 예, 맞습니다. 예. 방향성은 동의하는데 네. 일단 코로나 시대 때는 이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의 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추경을 했다라는 점, 국가 재정이 지금은 과감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뭐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지금 경제상이 어렵기 때문에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뭐 김문수 후보도 뭐 30조 추경을 적시하겠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추경의 규모도 문제지만 그 추경을 확보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네. 이제 다음 토론의 내용이 될 텐데 현재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추경의 성격이 상당히 포퓰리즘적 추경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물론 단기적 대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가 사용하기보다는 네. 그냥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말이죠. 그런 돈을 뿌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교수님. 예, 지금 그 40조 원으로 지금 계산된 거는 아직 없는데 원래 제출했던 30조 원 규모를 본다면은 이게 지금 그 GDP 우리나라 생산의 한 1.2%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하고 예산처 조사로는 이게 GDP 상승 효과가 0.2% 포인트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돈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좋은 방법은 뭐 정부가 뭐 직접 뭐 구매를 한다든지 SOC 투자를 한다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처가 검토해보고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없다고 그 보고서를 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직접 뭐 지역 쿠폰이나 뭐 직접 지급한 것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또 각종 추가 지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추경을 하는 목적은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그 추경 들어가는 돈이 진짜 그 얼만큼 경제에 영향을 주겠느냐 요거를 충분히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에는 3차 추경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부 지출을 금년이 어려울 거라고 해가지고서 빨리 쓰겠다고 다 약속을 했고 그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은 7월 말까지 예산의 70% 쓴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반기에는 정부 자금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3차 추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 규모로 돈을 쓰는데 3차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한 다음에도 또 정부의 돈이 모자라 가지고서 3차 추경을 한다면은 좀 무리한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추경의
그 편성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뭐 포퓰리즘적인 그런 부분이 보인다. 아마 제 예상에는 소비 쿠폰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비 쿠폰에 대한 거는 13조 2천억 원 규모.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이란 이제 타이틀이 붙은 거죠. 이게 포퓰리즘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보면 사실 소득별로 이제 선별 지원한다 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이제 15만 원 지급한다 했는데 그걸 선별하는데 사실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는 이미 그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실제 이 불경기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고소득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들, 대기업들 정말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다음 상위 10%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니까 지금 15만 원씩 512만 명 대상으로 하면 7,680억이 그냥 고소득층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 돈이 7,680억을 네. 저소득 가게 청년층에게 그냥 쿠폰을 지급하던가 말이죠. 집중 지원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 뭐 일회용으로 일단 경제를 좀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진통제 주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병의 건치, 대정요법이지 병의 뿌리를 다쓸 수는 없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지금 취하고 있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일회용으로 진통제를 주는 것으로서 자칫 건강을 경제 주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혼합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예. 보편적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이제 선별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예, 있는 거고, 예. 이걸 같이 이제 믹스한 거 미스인데 차등할 필요도 없이 상위 계층에서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보죠. 그렇게 보세요? 예, 그거 들어가는데 50억이 소요된데 구분해내는데 사실 이게 외국에서도 이거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자면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 집중하고 저소득층 가계 청년들에게 집중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또 생각들이 좀 다르실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양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저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 경기 활성화하려고 한다면은 이 돈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고소득층은 추가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그냥 받는 돈, 뭐 받는 쿠폰 가지고 대체를 쓰는 돈을 대체하지 추가적으로 소비는 별로 안 하는 게 코로나 때 드러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돈 지급한 그 코로나 경험으로 본다면은 뭐 효과가 뭐 한 0.33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대신 그 저소득층은 요 0.33보다 돈을 쓰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승수 효과가 높다는 그렇죠. 거죠. 승수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이게 그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승수 효과가 좀 더 큰 저소득층 그쪽에 집중하는 게 뭐 맞는 답입니다. 이게 그 좀 오직 이유가 있다면은 요거를 좀 그 고소득층에도 주면은 좀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좀 용이하다. 그런 면에서는 네. 요게 좀 그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 늦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 교수님까지 듣고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추경을 해서 복지 정책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되 세금에서 충분히 차등으로서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 코로나 기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에 대한 그런 것을 정책을 펼쳤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차등 없이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세금 정산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복지 같은 거는 보편적 정책이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약간은
그 이재명 정부랑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왜 소득 상위 10%한테 이렇게 큰 차등을 했냐. 근데 이거에 대한 약간 방어를 하자면 이제 양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15만 원 쿠폰이 들어와도 그걸 소비로 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50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는데 15만 원 쿠폰이 들어오면 한 제가 볼 때는 5만 원 정도의 효과, 결국 소비를 505만 원 정도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이제 50만 원 정도 하는 이제 저소득 계층 같은 경우는 15만 원 쿠폰이 들어오면 6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이 늘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실용적인 이런 경제적 정책으로서 그 쿠폰이 즉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저소득 계층이 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차등 지급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네. 제가 조금 좀 네, 양 교수님 조금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 네. 미국 그 경제에 대해서인데 물론 그 상당히 많이 그렇게 그 모든 그 가구들한테 보낸 부분도 있지만은 코로나 때 상당 부분의 지원은 실업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업보험은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게 보통이니까. 우리 고용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뭐 저소득층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실업된 사람들한테 집중 지원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죠. 네. 제가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이번 지원은 이제 포퓰리즘적이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냥 현금 지급은 아닌 거죠. 어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쿠폰 형태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카드도 이제 포인트를 주고 사용 기한도 이제 정해놨죠. 석 달인가요? 이제 정해놨으니까 그 기간 안에 써야만 유효한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제한 조건을 걸어서 소비를 어쨌든 이 조건 하에 무조건 하게끔 만드는 이제 유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유효하지 않나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기본소득론이라든가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아까 뭐 보편적 복지가 좀 조금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의료라든가 네. 교육, 육아 이런 데서 이제 현금보다 현물 서비스 하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인데 이 돈 뿌린 거는 단순 복지라 보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인데 이 지금 현재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일시적 효과만 낸다. 그 일시적 효과, 아주 단기적 효과는 내는데 내수 경기 활성화 되겠느냐?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중장기적인 정책과 함께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같은 추경이 나도 일자리를 창출한 방향으로 간다면은 뭐 그게 어떤 정책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 자체가 이제 임금 지급되니까 소비도 가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 통해서 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니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본소득론의 한계. 이재명표 기본소득 한계 그대로 이재명 정부처럼 나타나고 있다. 약간의 변형은 좀 그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저런 제한 조건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금액을 주면은 그런 조건 없이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한테 준다면은 그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뭐 그레시브 법칙이라는 게 있죠.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밀어낸다. 이 제한적인 돈을 받으면은 내가 어차피 현금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그 현금 거래를 쿠폰으로 대체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지 않고 그냥 대체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돈 주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뭐 이것도 역시 좀 그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 설득할 때 필요하다면은 뭐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좀 너무 과한 비유일 수 있지만 현금으로 줬는데 그 현금 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어떡해요? 예? 그럼 이제 국내에 뿌려지는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내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다. 어차피 내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현금이 굴러오면은 그러면은 뭐 그 해외 갈 돈을 원래 있던 돈을 쓰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추가적으로 저 소비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을 쿠폰을 받았다. 쿠폰을 받았으면은 내가 그러면은 지금 현금으로 쓸 거를 쿠폰으로 쓰겠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저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남은 돈 가지고 해외 여행으로 간다. 뭐 똑같거든요. 자, 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의 서클, 순환되는 효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지원 효과는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고, 아까 이제 효과 분석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경제 주체마다 네. 분석 결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물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물가 발표 났는데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다시 올랐어요. 2.2%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또 넘은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건지 사실 체감 물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강 교수님께 듣겠습니다. 예, 물가가 2%에 넘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경기는 어렵고 또 고용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를 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특별한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추경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물가가 2% 이상을 오르긴 했지만 물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경기 문제고 내수 시장 문제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성장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물가를 어느 정도 시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추경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도 부작용이 있듯이 장단점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확실히 장점 단점이 구별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란 것은 뭐냐면 그 소비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특정한 장점이 있지만 그 단점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 그리고 물가 상승, 재정 악화가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 물가 상황 양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뉴스를 보면은 주로 이제 축산물, 수산물 같은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축산물이 4.3% 올랐고 수산물이 7.4% 올랐는데 그런데 그것을 종합한 농축수산물을 보면은 1.8%밖에 더 안 올라갔어요. 요게 그 야채 가격이 아주 비싼 게 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선 그 축산물 가격 올라간 것을 좀 상쇄시킨 건데 그렇다면은 뭐 역시 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우리 그 물가 상승에 어떤 그 부담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부담이 된 거는 개인 서비스예요. 개인 서비스가 3.3%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산품 같은 경우를 본다면 물론 가공식품 같은 거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렇지만 공산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가격 상승률이 지난 몇 달 동안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개인 서비스는 계속 좀 높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인플레이션율보다 이 개인 서비스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된다고 좀 보고요. 네.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기를 보면은 뭐 보험 서비스료나 뭐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뭐 인건비 때문에 오르지 않나 좀 그런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 값을 언급을 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해라라는 지시를 내놓기도 했었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물가 혹시 더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경 때문에 뭐 물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는데 방금 말씀처럼 지금 물가 상승은 이제 공급측 요인인 이제 수요보다는 지금 좀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이때 공급측 요인 중에 이제 그 인건비 개인 서비스에서는 주로 인건비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래도 추경을 좀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서 그 추경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 뿌려서 소비만
소비만 낮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물가는 물가상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아까 소비 쿠폰도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탕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또 들어보겠습니다.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 기준은 소득, 재산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말씀하신 뭐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서 네. 이 자영업자 채무 탕감을 두고 여러 이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도 있지 않냐. 형평성 논란도 하나가 짚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자영업자만 대상이 되냐. 다른 업종은 생각 안 해.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쨌든 채무 탕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 개개인으로 보면 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장 경제의 원리라는 이런 또 형평성을 중요시해야 되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뭐 채무 탕감이 역대 정부에도 있었으니까 결국은 형평성과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졌는데 이제 결국은 갚아 나가려는 그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그냥 정부가 탕감해 주는 방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만기를 연장한다든가 상환 유예를 해서 끝까지 어떻든 한번 버텨서 그 자영업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조해서 결국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다가도 안 돼서 네. 도박 같은 게 아니라 영업적 요인으로 파산하고 폐업할 경우에는 이제 채무 변제 불량이 명확해지면 그때는 최종 수단으로서 채무 탕감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본 그 쿠폰 지급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어떤 포퓰리즘 요소로 그냥 저도 그 자영업자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선심을 서는 것으로 지금 가게 되면 사실 이 계층 간의 불화 요인, 도덕적 해이, 네. 전체적으로 경제 시스템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의 자영업자의 위기의 원인, 발원지가 어디냐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뭐 여당을 비롯해서 대통령 입장에 이제 코로나19 때 이게 사실 진 빚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고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인영 민주당 의원 발언이 나오긴 하지만 코로나가 그럼 이제 누구 책임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생계 위협이 왔는데 이건 개인 책임이냐?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양 교수님. 그런데 진짜 코로나가 개인 책임이냐? 뭐 요것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이분이 빚에 들어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이냐? 요거를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검사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몇 가지는 뭐 여기서 도덕적 해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이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 일방적인 쇼크를 받아가지고서 빚을 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 그 탕감 효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탕감해주면은 이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다시 빚을 지고선 그냥 빠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빚더미에 빠지지 않도록 좀 교육이나 뭐 모니터링이 좀 병행됐으면은 그게 좀 어떤 면에서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탕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첫째는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탕감을 시켜준다면은 빌려준 대출자, 은행이나 뭐 그런 기관하고 그 돈을 빌린 자하고 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고를 해가지고선 갚을 수 없겠다 판단하면은 그때 네. 이제 탕감을 하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뭐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게 좀 융통성을 빼뜨려 가지고선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 너무 깊게 들어가긴 싫지만은 이게 배드뱅크 가지고 하죠. 예. 배드뱅크를 가지고 하는데 돈의 반은 은행에서 나온 돈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탕감 정책이 어떻게 본다면 복지 정책인데 그런데 이 복지 정책을 민간 돈 가지고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 교수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비탄감 대상에 지금 외국인들 한 2,000명 정도가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국적 불명의 외국인들 빚까지도 소위 말해서 우리 세금으로 탕감을 해줘야 되냐는 논란이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탕감 정책이 이제 민간 은행으로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이 이제 첫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경제 활동을 하는 일원이고 경제에 대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것이 인도적 관점에서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뭐 국민적 정서가 가장 중요한 사회고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외국인 탕감 대상 2,000명이 지금 대상인데 확정으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확률상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철저한 심사를 할 텐데 그 심사 기준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적자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권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심사 기준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는 외국인이 금융 지원이나 이제 탕감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계기로 이제 금융지원 이제 채무 탕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민간 위주로 이제 실제적으로 민간 은행이 하지만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민간 은행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구조로 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계속 같은 문제가 제기될 텐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범한 이제 한 달 된 이재명 정부 앞에 또 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죠. 이 대통령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제 대출이었습니다. 대출 규제.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옥죄는 거고, 이전엔 없었던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이제 상당히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 효과 분석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양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조건은 좀 어떤 면에서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정부가 추경으로 돈을 풀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희망을 가지려면은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시켜야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뭐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울 집값을 좀 그렇게 잡을 수는 있을까? 거기는 조금 좀 의심이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뭐 지금 당장 늘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좀 그 집값이 잡힐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임시적인 효과로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그 투자 자금이라고 부르기 조금 이상하지만은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좀 막으려면은 이 돈이 갈 수 있는 다른 데를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부동산 시장이 가장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도 다른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머물게 되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뭐 상법도 지금 뭐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가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그 수요 억제는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식 시장 개혁도 좀 어느 정도 바람직한데 여기서 아직 빠진 것은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머니무브가 필요하다는 거. 공급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공급에 대한 그 결정이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밑에 깔려야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방향이 없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완전히 그 지금 그 대통령의 그 정책을 지지하느냐, 이것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공급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그 판단을 하겠어요. 마지막까지 깐깐하게 보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강 교수님.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양 교수님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입장에서는 그 주택담보 6억 원. 근데 이제 6억 원이 뭐냐면 강남 그리고 강남 3구를 겨냥한 정책이죠. 일단 이 전수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장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센 놈만 이제 잡는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싸움을 포기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강남 집값을 잡으면 이제 전국의 집값이 잡힐 수 있다는 그런 전술인데, 그게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된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급 정책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을 드는 게 약간 다른 생각인데, 지금 현재 공급 정책이 뭐냐면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짓자고 하는 것인데, 서울에 그런 남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땅에 다 집을 지어봤자 그것이 뭐냐면 그 수요를 수용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공급뿐만 아니라 더 5년, 10년, 그 20년 미래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될 텐데, 이런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이 힘들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그 서울 중심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런 네. 개발 속에서 지방 경제는 거의 붕괴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공급만으로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강 교수님 얘기하신 걸 이제 이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게 지역 균형 발전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다. 여기는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담겨 있겠죠. 지금 지방 부동산이 이제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요. 김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같은 정책을 해서 다 실패했고, 이 정부에서 가장 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런 규제보다도 공급처 요인, 아까 지적했던 공급처 요인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뭐 주택을 뭐 몇십만 호 건설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청년들의 수요, 또 중산층의 수요가 굉장히 그 다양화된 속에서 저 어디 변두리의 어떤 무슨 미군 기지에서 뭐 몇십만 원 짓는 게 아니고, 네. 도심에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직주가 가까운 곳에 공공 그 부지, 국유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에 가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처럼 네. 지방 경제를 살려서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 관점에서 가는 것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데 근본 대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문제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도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정책이 뭐냐, 사기 신도시를 새로 짓는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방향성을 밝혔죠. 신도시에 대해서도 목이 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이 집중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같이 연결시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주변에 또 다른 사기 신도시를 짓는다, 이제 이런 식의 방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양 교수님. 예, 제가 지금 지역 그 균형 발전하면 언제든지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의 지역 균형 발전을 본다면은 다 뭐 저 중소도시도 나도 저 뭐 제2, 제3의 서울이 되겠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우리가 특히 저 요즘 뭐 신산업 같은 걸 본다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기술자나 다양한 저 그 탤런트들이 많은데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뭐 우리가 융합을 얘기한다면은 그 융합 자체 뜻이 뭐냐? 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니까 대도시가 여기에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면에서는 대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 작은 도시들 뭐 중소도시들은 그러면 서울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특이한 그런 그 점을 가질 수가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지금 별로 인기 없는 제조업 그 옛날식 제조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전략도 있고요.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지만 이걸 잘못 운영하면은 우리의 그 미래 그 산업 발전하고 이게 충돌될 수가 있다. 이걸 좀 주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중에서 앞에서 본 뭐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내수 경제 살리기 이 문은 이거 어떻게 지역 경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를 살리면 사실은 서울도 자영업자 어렵지만 비수도권의 자영업자 뭐 거의 죽을 노릇입니다. 저는 네. 대구에서 아는데요. 예. 결국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이제 균형 발전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 문제 해결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역대 정부들이 많은 노력해서나 거의 뭐 정말 정말 역부족이었고 자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주 깊은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만 많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건 뭐 좋다고 봅니다. 저는. 공공기업 지방 예전도 하나의 하지만 다만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공공 부분뿐만 아니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역의 기업에 오게 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과 국가의 그런 세제 혜택은 그런 데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그 선진국들은 메가시티 현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나게 더 빠르고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하는 것은 우리 그 국토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2개, 3개 메가시티가 있다고 하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서울에서 가장 멀어봤자 부산이고 2시간 거리예요. KTX 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메가시티 현상이 그렇게 크게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토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 그 개발 그 계획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주택 공급의 해법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좀 많이 퍼지긴 했지만 강 교수님께도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예를 들어 사기 신도시, 신도시 택지 개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도시를 과거 정부에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이게 신도시하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를 예상을 해서 서울 너무 오르니까 아파트 짓는 계획 위주로 하는데 이런 신도시는 결국 실패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신도시 중에서 성공한 신도시를 보면 수도권 근처, 서울 근처에 있어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기가 용이한 지역에서만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냐면 이제 서울과 멀어진 지역에서는 이제 성공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좀 예, 실패했다고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 주거 시절의 신도시가 아니라 결국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것이 먼저가 돼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효 한은 총재가 저성장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결국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여기 이제 하느니 금리를 내림으로써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폭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면은 그러면은 금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더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부동산 값이 잡히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안 내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 예. 그런 측면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집값을 자극할 보시는 거예요? 여지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자금들이 다 부동산 시장에 가니까 뭐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없고 오히려 집값만 올리면서 그 경제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거니까요. 강 교수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양 교수님 생각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추경이랑 금리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추경이 크고 결국 뭐냐면 저희가 기억에 남는 것이 부동산 뉴스밖에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 하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서 국민들이 2배로 가난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6억 원 주택 담보대출 제한으로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약간 잡힌 것 같지만은 지금 다시 폭발 일부 직전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긴 내려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는 일단 집값이 잡혀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김 교수님. 예, 뭐 금리를 내리면 약간의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듯이 그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위기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금리 인하로서 예컨대 재정 정책으로서 금융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경제 살리기,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 특히 이제 규제 개혁 같은 기업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기업 활동 좋은 그런 전체적인 경제 정책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 성장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할지 저는 주목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를 반영해서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다라고 하죠. 소통의 진심인 대통령 아마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평가는 소통 행사가 아니라 소통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